자,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시나요? 자, 들리면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의 첫날 수업이나 마찬가지죠. 전 시간에는 우리 강의 소개 위주로 수업을 했고, 네,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을 항상 시작하게 되면 이 들어가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하고의 저희가 어떤 차별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파일, 자, 우리나라에 이그 F 발음이 있었는데 이제 없애버렸죠. 자, 파일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얼굴 보이나? 자, 파일 프로세싱 시스템. 예를 들어서, 자, 그 과거에 이렇게 사용자가 있다라고 주는 고객 또는 사용자 또는 이제 관리자. 자, 이런 사용자가 이제 그 컴퓨터를 처음 이용할 때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초창기에는 고객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하는 이 그 고객 관리다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 고객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고객이 이 우리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사줬는지 또는 이제 그 이 고객의 주소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저희 이 AS를 받은 건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고객 처리에 해당되는 응용 프로그램, 생년월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가 생일이 되면 뭐 이제 그 간단한 선물을 보내준다든지 하게 되죠. 할인권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각 사용자에 맞는 그 고객만 관리해주는 이 그 파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객 파일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같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이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임대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처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얼마나 자주 이 어떤 고객이 돈을 좀 늦게 냈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냈다든지 또는 이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하는 걸 갖는 거. 그래서 여기 임대 관련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자료들이 들어간다면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만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된 거다 또는 임대라고 관련한 거다 그래서 임대 파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 하나가 아니라 이 별도의 시스템이죠. 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이거하고 이거는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제 그 파일을 그 자료들을 관리한다. 별도 자료들이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는 고객하고 임대 파일에 있는 고객하고 같은 고객인데 한쪽에서는 주소가 바뀌었는데 다른 쪽에서는 주소를 못 바꾼다 하게 되면 이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점 때문에 도대체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럼 만약에 우편을 보낸다면 두 군데 다 보낼 것이냐?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데이터베이스인데 일단 데이터베이스 하기 전에 파일 처리 시스템에서의 한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제 얼굴 나와요?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의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보죠. 한계점. 파일 시스템의 한계점. 이 파일 시스템이 잘 안 나와서 한계점. 네, 먼저 이 조금 전에 봤듯이 임대 파일이 있었고 고객 파일이 있었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료들이 분리되어 있다. 자료의 분리라고 하는 거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으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분리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리됐다는 얘기는 그거 자체가 이 서로 간에 이제 그 소통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듯이 자료 간의 어떤 이제 그 이 왔다 갔다 하는 융통성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격리돼 있다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격리돼 있는 데이터들이다.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는 경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해킹을 당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가 자료를 훔쳐가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별도에 해당되는 걸 보관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야 될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기장이다. 그러면 나 일기와 관련된 거는 특별하게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격리시켜 주게 되겠죠, 보통.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분리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자료들이 잘못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데이터의 중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데이터의 중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 파일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파일에도 들어가 있었다. 근데 홍길동이 만약에 서산에서 홍성으로 이사를 갔다 라고 했을 때 이 주소가 하나는 홍성에 돼 있고 하나는 서산에 돼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중복이 된다는 얘기는 데이터의 무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무결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합적인 거라고 관련해서 데이터의 인테그리티다라고 얘기해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무결성이 있을 수 있겠죠. 데이터들이 논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아까 봤듯이 임대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는 임대 관련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앱이라고 있어야 되겠죠. 응용 프로그램. 또 이 고객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한 특별한 또 저희 그 전용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응용 프로그램 또는 앱이라고 하는 그 앱에 그 종속돼 있다. 그냥 뭐든지 종속되게 되면 그 자료 자체가 그 다른 데다 쓰기가 굉장히 곤란해진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호환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환성이 없는 파일. 그래서 파일들이 호환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경우는 HWP라고 하는 걸로 자료들을 쭉 모아놓고 어떤 경우는 엑셀로 모아놓고 제가 여기 처음에 한서대학교 오니까 뭐 물건을 다지게 자재 쪽에서는 엑셀 파일로 자료를 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무처에서는 HWP 아래 한글로 자료를 내려 그래서 두 군데로 해서 뭐지 그 사람 훈련시키나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호환성이 없는 파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고객 관리는 HWP로 제금 자료들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과 관련된 거는 엑셀로 데이터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물론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 컨버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이 컨버전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호환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파일 형식의 구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그 파일 처리 시스템에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갖다 하나에 통합해 가지고 하나 관리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파일 시스템은 하나하나 돼 있었는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이 전체적인 구조 또는 흐름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자, 아까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고객과 관련된 사용자. 또 다른 사용자가 있어요. 또 다른 사용자가 있고, 자, 이거는
고객과 관련되는 고객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사용자에 대한 거는 임대와 관련된 거다. 임대 처리에 해당되는 거다. 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타라고 할게요. 기타 응용에 대한 거다. 뭐 병원 진료에 대한 거라든지.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따로따로 갖고 있었는데, 아까 파일들을 따로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파일들을 따로 있었죠. 파일들이 따로 있었는데, 이 파일들을 다 지워버리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그럼 분명히 이 세 가지 종류들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이 방법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DBMS라고 부르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래서 고객 관리라고 하는 측면도 이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하고 관련하고 연동을 하고, 이 임대 처리 그 처리 응용 앱도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된 거죠. 이거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타 응용 프레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그 관련된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떻게 자료를 저장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과거와 현재에 대한 걸 참고를 한번 보자. 과거에 제가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같이 대학교 다니실 때 과거 그 시절,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보자. 물론 미래에도 저희가 어떻게 바뀔 거라 했지만 현재에서 미래에 바뀔 적에도 한 20년, 10년 이상 바뀌게 하게 되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과거에 보게 되면 앱이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과 그 다음에 DBMS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거의 경계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고객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한다는 거하고 DBMS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고객 관리 쪽에서는 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들 중에 이번에 뭐 A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고객들에 대한 목록을 쭉 뽑아라. 또는 9월 달에 생일인 사람들의 목록을 뽑아라 하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프로그램들이 돼 있었죠. 그리고 DBMS에서는 그런 그 고객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통괄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응용 프레임으로서 부분이 분명히 명쾌한 경계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DBMS라고 하는 게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죠.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자체에 아예 앱 기능을 포함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DBMS만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거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또 뭘 집어넣고 또 뭘 집어넣다 보니까 응용 프레임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하면 이 보고서 작성 같은 것들이 여기 있어요. 보고서 작성을 그전에는 저희가 고객 관리면 고객 관리, 임대 처리하는 시스템에는 임대 처리하는 데서 이쭉 저희가 명단을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뭐 저희가 이 현재 저희가 임대 시세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걸 갖다 그래플라트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DBMS에서 이 보고서 작성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다 추가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DBMS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앱이라고 하는 거하고의 기능이 뭔가 이렇게 그 명확하게 나눠지는 어떤 저희 그 경계선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DBMS에는 기능이 자꾸 추가돼서 응용 프로그램을 침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운영 체제에서도 있지만 어떤 그 계층 구조로 얘기하죠. 제일 아래는 코어가 있고 그 위에 그뭐 시스템 있고 그 다음에 또 바깥쪽에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장 안쪽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바깥쪽에는 이제 그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DBMS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엑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DBMS가
OS 부분들도 좀 침범에 들어가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도 좀 침범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DBMS라고 하는 거에 그 데이터베이스 어떤 시스템의 이 그 특징 또는 구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일단 이 그 제일 먼저 파일 처리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중복, 데이터의 중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 이거를 그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한계죠, 한계죠. 잘못 썼습니다. 시스템의 한계를 그 극복하는 음, 극복을 위해 그 개발된 게 DBMS다라고 하는 거,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DBMS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DBMS에 대한 파일 단초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고 그 파일을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DBMS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 또는 운영 시스템 또는 관리 시스템 이거 보게 되면 일단 이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모든 응용 데이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사 관리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인사과에만 그 파일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임대하는 거다 그런다면 뭐 이제 뭐 자재 쪽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행정을 담당하는 어떤 다른 부서에 들어갔을 거예요. 자재팀 또는 이제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이 모든 응용 데이터가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DB라고 쓸게요. 라고 하는 이 단일 장소에 저장된다. 여기서 단일 장소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분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의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예를 들어서 인사 관련되는 거는 A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다음에 자재 관리에 해당되는 거는 B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통합적인 지역적인 물리적인 어떤 지역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논리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잡혀서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단일 장소라고 하는 논리적인 면에서의 단일 장소예요. 물리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도 결국은 자료들이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묶음으로 본다. 논리적인 묶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아까 중복이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여기서 데이터의 어떤 중복이 완전히 없어지지 못하고 중복의 어떤 감소 현상이 발생해서 좋은 효과를 갖는다. 중복이 없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뒤쪽에 중간고사, 중간 학기 중간 이후에 보게 되면 정규화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데이터가 자꾸 중복해서 생기는 수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복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 하는데 이런 경우에 중복을 없애는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씀으로써 이 파일 시스템보다는 훨씬 감소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중복을 하게 되면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다. 그래서 수정 시에는 이 한 번만 하면 되겠죠. 한 번만 갱신해 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조울조리 이제 뭘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빼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빠진 경우에서는 이 데이터의 어떤 이제 이 무결성을 해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데이터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서로 간에 독립적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다 그러면 인사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모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좀 더 집어넣겠죠. 네, 참. 프로그램이라고 잘 안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어떤 독립성이 이루어진다. 자, 이거 왜 잘 안 보이네. 자, 이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자, 이렇게 해서
그 종속성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거, 파일에 대한 종속성이 감소돼서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독립적인 어떤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죠. 데이터베이스 정의. 일단 데이터베이스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 통합된 레코드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통합된 레코드, 레코드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자, 먼저 저희 레코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뭐 다 아실 걸로 봐요. 레코드. 자,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비트라고 하는 게 있죠. 온오프로 나타내는 거. 이게 모이면 뭐가 되냐면 바이트가 되죠. 또는 워드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죠. 이게 다시 또 모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필드라고 하는 걸 구성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필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주민등록증이다, 주민등록 시스템이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성명, 그 다음에 이 번호, 주민등록 번호,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가족상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 하나하나를 다 뭐라 그러냐면 이걸 필드라고 부른다. 물론 성명이라고 하는 거에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 홍에 대한 거는 바이트를 표현하느냐, 두 바이트를 표현하느냐, 한 바이트를 표현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언어의 어떤 이제 이 약속이 있겠죠. 그 코드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필드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성명과 번호, 주소, 가족 이런 것들이 다 필드를 구성한다. 그래서 성명 필드, 주민번호 필드, 주소 필드 이렇게 구성된다. 그럼 이 필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렇게 생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초본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그럼 주민등록 초본이다라고 하는 이게 다른 뭐냐면 레코드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민등록 초본, 이게 레코드예요. 자, 이 레코드들이 모이게 되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레코드,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장길산이라고 하는 사람 거, 뭐 이렇게 쭉 모이게 되면 그것들이 뭐냐면 파일이라고 하는 게 구성되는 거다. 이게 파일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어떤 모습이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에서 참고로 하시고 요거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일단 통합단 레코드들의 모임이다. 자,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자. 자, 의미를 파악해 본다는 얘기는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DB. 이 데이터베이스는 스스로 어떤 자기 그 자료에 대한 어떤 기술을 해요. 스스로를 기술한다. 그래서 이 스스로를 기술한다는 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뭐 데이터 사전이라든지, 뭐 디렉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데이터든지 하는 것들을 얘기한다.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얼마 후에 다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된 레코드들이다. 그래서 통합된 레코드들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뭐가 더 추가되냐 하면 더 추가해서 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완전한 데이터는 아닌데 메타데이터라 해서 어떤 자료들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포함해 가지고 다 뭐가 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된다. 자, 세 번째에 해당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용자 모델을 차시하게 된다. 사용자 이 모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얼마나 상세하게 사용자에 해당되는 모델이 만들어질 것인지, 예를 들면 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따가 몇 주 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하게 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이거 여기서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벗어날 부분이라서 이렇게 특징만 살짝 보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데이터베이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죠.
뭐 이 역사에 대한 것도 굳이 뭐 안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 DB, 처리,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관련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학을 1980년에 들어갔을 때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한 4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83년에서 배운 거죠. 근데 1983년에 배울 적에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회사마다 다 틀렸어요. 그래서 IBM이라고 하는 아주 제 컴퓨터 쪽에서는 선두적인 기업으로서의 그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게 있었고, 오라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 좀 태동하고 있었는데,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구조고, 그 다음에 학회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는 뭐였고, 뭐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나왔던 구조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1980년 후반, 중반, 중후반부터 하나로 이제 거의 만들어졌죠. 그 관계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나오기 전에 일단 이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거가 변화되면서 우리 기업에서 보게 되면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직이 하나밖에 없는 쪼깐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뭐 직원이 서너 명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에 인사팀, 자재팀, 뭐 이렇게 나눠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로 다 통합하면 돼요. 근데 조직이 방대해지고 대기업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하면 별도의 따로따로 부서마다 자료들을 관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료를 관리해 가지고 뭔가 나중에 회의를 해 가지고 통합해서 보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아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가 냐면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부서마다 서로 다른 자료를 갖고 있으면 자료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자료들을 갖다가 통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상당히 이 설왕설래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게 제일 좋다, 저게 제일 좋다. 네트워크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계층 구조가 좋다. 뭐 이렇게 나오다가 이 관계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제안되는데 이 관계 모델이 언제 시작됐냐면 1970년 경에 70년에 코드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CODD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코디가 아니라 코드입니다. 마이너 CODD. 코드라고 하는 이 관계수라고 하는 관계대수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관계대수는 수학 이론을 제시한다. 자, 이 수학 이론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대량 데이터 저장의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자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대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한 것들이 기반 기술, 저장 기반 기술이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온 게 뭐가 되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 얘기가 만들어져서 그게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형 또는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게 1970년대다. 이거는 관계 그런데 릴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 번역을 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 이런 모델, 그래서 DB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자, 이건 어떤 형태냐 하면 이 행과 열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테이블 형태겠죠.
그래서 테이블 형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료를 표현하고 그 자료들이 가능하다면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이제 실습할 적에는 MySQL이라든지 아니면 제 MSSQL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MSSQL은 이제 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가지고 이 판매하고 있는 거죠. 배포. MySQL은 또 다른 레드햇이니 뭐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8비트 컴퓨터에서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8비트 컴퓨터를 부를 적에 지금 우리는 이 뭐 갖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이게 랩탑이라고 얘기하죠.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책상 에다 놓고 그거를 통틀어서 PC라고 하죠. 퍼스널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보다 조금 양이 그 규모가 작은 어떤 컴퓨터를 갖다가 마이크로 컴퓨터다라고 불러요. 그 마이크로 컴퓨터에서도 DBMS가 있었어요. DBMS 제품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보니까 출연을 했더라고. 이 DBMS를 뭐라 불렀냐면 D베이스라고 불렀다. D베이스 1, D베이스 2 뭐 이렇게 불렀는데 D베이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D베이스라고 하는 게 뭐 요건 이제 지금은 이제 DBAS라고 하는 부분이 별로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지만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있던 DBMS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이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지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개개인들이 쓸 수 있는 이 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의 확장되고 그 다음에 액세스라고 하는 걸 해서 웬만한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 다 요즘에는 뭐 4, 50대까지도 다 그런 얘기 하죠. 60대, 70대. 뭐 다 이제 이 연세 드신 분도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를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보편화됐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라면 쉽지는 않은 문제. 더더욱이 좀 더 커지면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와 서버 구조로서의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응용 시스템이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랜이라고 하는 게 구축되면서 또는 이제 그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이 보편은 1980년 중후반부터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클라이언트 서버 관련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터넷과 관련된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가 HTML, 그 다음에 XM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죠. 그 다음에 웹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엔 요즘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분산 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간다. 그래서 ODBMS라고 하는 걸로 가죠. 자, 이런 시세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클라이언트 서버 이거는 뭐 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 분야 정도에서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간단하게 사용하는 분야까지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파일 처리 시스템에 대한 모습에 대한 걸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실습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에 해당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제 MySQL의 이제 서브셋이라고 하는 SQLit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실습은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SQLite는 MySQL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서브셋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브셋.
그리고 이 SQLite라고 하는 건 어디 들어가냐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환경에서 저장돼 있다. 물론 여기에 다 우리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 PC에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는 PC에 쓰기 싫다. 스마트폰에 쓰겠다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주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 메타데이터가 어떤 것들인지 뭐 그런 얘기들은 이따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습 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 초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 데이터베이스의 역사까지만 훑어보는 걸로 해서 수업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